제가 이제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번역은 성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좌. 천문학 용어인데, 아마 하늘의 별자리들, 예를 들면 뭐 전갈이라든지 사자곰자, 이런 등등등. 근데 이 컨스텔레이션이 갖고 있는 그 메타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의 별자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별자리들은 끊임없는 운동을 해간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측면이 하나 강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변화하되 움직이되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들 간에는 긴장된 운동이 이렇게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칸트가 피터 쉘링 헤겔이 독일 고전 철학을 이루는 큰 산맥들인데, 이 네 명의 사상가들은 어느 한 지평에서 어느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어떤 고정불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칸트를 갖다가 완성으로 보면서 피터 쉘링 헤겔이 칸트를 갖다 이렇게 벗어난 사상가를 이렇게 봐서도 안 되지만, 칸트가 출발점을 마련해 줬고 피터 쉘링 헤겔로 가서 이것이 칸트 철학은 헤겔 철학의 완성을 기다리기 위한 하나의 그 예비적인 길이다라고 해서 칸트를 이렇게 수단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칸트, 피터 쉘링 헤겔은 그 입장이 서로 만나지도 않지만 동시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큰 어떤 그 지평,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디터 헤니 같은 사람들은 독일 고전 철학을 갖다 평가해 갈 때 그 문예학자 발터 베냐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적합하게 이 네 명의 사상가를 규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터 헤니가 독일 고전 철학을 바라보는 근본 입장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면서 요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저는 재조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컨스텔레이션을 갖다가 이런 어떤 그 철학적 사상가들의 어떤 그 입장 차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입장 차이로 보다는 이 페어슈탄트하고 이 진니시카이트의 그 관계를 갖다가 오히려 컨스텔레이션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칸트가 그 감성에 비해서 오성을 갖다가 더 탁월한 능력으로 받겠는가? 칸트 문헌 어디에서도 감성에 비해서 오성이 더 탁월한 능력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도 없고, 동시에 이제 오늘날 쇼펜하우라든지 하이데커처럼 우리들의 오성은 감성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성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성을 갖다가 감성에 이제 이렇게 종속하고 봉사하는 걸 이렇게 규정해가는 그런 규정도 칸트 철학에서는 정당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는 인식이 성립하려면, 우리들의 알미 성립하려면 오성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규정할 수 있는 오성의 어떤 능력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두 개의 인식 능력이 결합할 때 안에서만 칸트는 판단이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칸트는 이 둘의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다만 이 둘은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인식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인식이 성립하려면 이 둘의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는 이 둘의 팽팽한 어떤 긴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컨스텔레이션을 갖다가 다시 말해 칸트가 규정했던 식으로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할 것이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너무 맹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그 규정 없는 잡다성 또 잡다함이 없는 규정 이런 걸 둘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칸트는 주어진 것,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진 감각 자료를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해가는 이런 것 속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들이 그 인식이 어떤 그 성립하고 인식이 성립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이 어떤 의미에서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인가를 밝혀야 되는 것이 자기 철학의 이렇게 과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런 점에서 자기의 그 비판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되풀이하지만 칸트에게 있어서는 경험에서 독립한 개념이 있다. 즉 그게 카테고리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해온 개념도 있지만 그거는 영구 경험론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개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개념을 갖다가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해 갈 때, 그 사용의 객관 타당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트랜센덴탈 필로소피 전체의 그 근본 핵심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한다고 한다면, 칸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어떻게 하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경험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경험의 성립 가능성하고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이 칸트 철학이 밝히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칸트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칸트 철학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경험에서 독립해 있는 개념을 갖고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해 갈 때 그 사용의 객관 타당성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것이 칸트의 철학 전체를 떠받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과연 칸트의 이런 기획, 칸트의 이런 시도 자체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아무 정당화, 아무 의문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와 연관해서 칸트 철학의 어떤 칸트의 비판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검증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범주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특히 범주를 하나의 역사적 생성이라고 이렇게 파악함으로 인해서 그 카테고리를 갖다가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생성으로 변환시키는 해결에 의해서 이제 칸트 철학이 갖고 있는 그 범주의 불변성은 좀 약간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제 과학 철학의 입장에서도 칸트하고 어느 점에서는 공유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없이 우리가 자연을 갖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만난다고 하는 점에서 저 카테고리의 필수적인 지참,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테고리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꼭 불변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칸트의 범주의 불변성을 갖다 이렇게 상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제기됐고, 두 번째, 범주는 과연 완전한가? 이제 범주의 완전성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니콜라이 하르트만 같은 사람은 범주를 48개 내지는 52개로 확장시키고, 쇼펜하우 같은 사람은 칸트가 12개의 범주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쓸만한 건 다 하나뿐이 없다. 코잘러티, 인과율에 관한 것만이 쓸모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범주의 완전성에 대해서 왜 꼭 12개에 되는가? 마치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저것 잡다하게 10개의 범주를 끌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근본 의도는 우리가 무엇을 규정해 갈 때 우리는 어떤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해 가는데, 수로라고 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개를 갖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칸트는 그게 못마땅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산만하게 이렇게 주워다 모은 것이 아니라 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12개의 범주를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2개가 과연 완전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완전하냐, 충분한 어떤 규정이 되는가, 12개가 충분한가, 완전성을 충족시켜 주는가, 이 문제도 이제 또 한번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카테고리가 자연의 현상을 갖다 이렇게 규정해 갈 때 이것이 자족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범주의 자족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에서 1번하고 2번을 갖다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다스 아프리오리시 에아켄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칸트의 의도인데, 칸트는 인식이 성립하려면 카테고리를 통한 규정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칸트는 강조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 오성하고 감성의 질서가 결합될 때 여기서 인식 내지는 판단이 성립이 되는데
오늘날에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 묻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과연 진리를 충족하는가, 진리를 충족시키는가, 아니면 진리가 좌절되는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다스 에케넨 데스 아프리오리 임 오브젝트, 그러면 대상 속에서 우리가 아프리오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수브젝트하고 오브젝트가 주체하고 객체라고 하는 것이 통일됐을 때 한해서는 칸트의 그 의도가 맞지만 수브젝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슈팔퉁 분열됐을 때는 우리는 카테고리의 어떤 자족성, 카테고리의 자기 완결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칸트는 지금 일치의 성립 가능성, 페어슈탄트하고 진리시카이트가 결합될 수 있는 이 일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칸트는 그 얘기를 해갔는데 오늘날의 철학에 와서는 일치 안에서 이렇게 불일치도 가능하다. 불일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카테고리의 어딘가는 뭔가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 사고 규정 형식에 뭔가 결함이 있거나 이것이 진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어떤 그 비진리적인 요소,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가 말한 결합이 성립했는데 이 결합이 정말로 진리 충족을 갖다가 시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 충족에 있어서 좌절을 경험하는가를 동시에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칸트가 얘기한 거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를 칸트는 이렇게 얘기해 갈 때 이것은 여기로부터 왔다. 그 오성의 어떤 그 규정하는 형식으로만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만 밝혔지 저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검증해가는 작업을 칸트가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칸트의 그 종합이라는 걸 갖다가 과연 객체 안에서 그 사고의 순수한 규정 형식이 실현되었는가, 실현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진리 검증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칸트의 카테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카테고리는 이것, 성립 가능성하고 성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긴장 관계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칸트 철학을 갖다 이렇게 이제 현재화하는 오늘의 그 근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가 범주를 통해서 대상을 갖다 이렇게 종합한다라고 하는 것,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범주를 통한 대상의 규정은 우리가 받아주지만은 범주를 통한 대상의 규정이 진리를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주를 통한 대상의 규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진짜 대상의 진짜 모습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갖다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진리 형성에 있어서 모든 결합은 오성의 어떤 규정하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하는 칸트의 규정을 우리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오성의 어떤 사고 형식에 있는 그 규정 근거가 진리의 어떤 충족 실현이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실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칸트가 갖고 있는 이 카테고리를 갖다가 충족을 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서 저거를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 철학은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은 열심히 밝혀줬지만 칸트 자신이 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자기의 비판 철학의 어떤 의도라고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 이거를 확보해 가는 게 아니라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진리일 수 있을까, 진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갖다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칸트의 비판 철학은 어느 정도는 비판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칸트의 비판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합 1번의 궁극적인 가능 근거로 해서 자기의식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칸트가 칸트 철학에 있어서 카테고리하고 이제 진리시카이트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에서 제기했던 거는 칸트가 말하는 이시덴케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는 내가 사고한다. 이 내가 사고한다라는 걸 통해서 데카르트는 여기서 뭘로 가냐면 사고하는 내가 있다.
사고하는 내가 있다 이렇게 해놔서 이걸 갖다가 레스 고기단스다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하나의 사고 실체로 파악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고 실체다 이렇게 사고 실체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간 방향이기 때문에 칸트는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항상 무엇을 갖다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각 자료들, 규정되지 않은 감각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이라고 본다면 칸트는 이시덴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한다 이런 말은 나는 항상 무엇을 사고한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사고한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사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거는 대상하고 관련되어 있다. 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시덴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거는 종합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종합하는 그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칸트는 이 이시덴케 속에서 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종합하는 활동을 사고실체하고 이렇게 혼동하지 말아라. 이 둘은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칸트는 이제 이시덴케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사고 실체로 이렇게 가는 이걸 갖다가 패럴로기스무스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판단 기능이 마비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칸트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결합이 이루었다고 한다면, 뭐든지 결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결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결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식의 활동성에서 그 근원을 갖는다.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행위 속에서 모든 결합은 그것이 성립됐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행위로서만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칸트는 결합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자기의식이 항상 결합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칸트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칸트는 이 귀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시덴케 뮬세 알레마이네 포아슈텔링엔 베글라이텐퀸네. 즉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모든 나의 표상을 갖다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제가 옛날에 비유를 들었는데 풍선이 이렇게 불어져 있는데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누군가는 바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바람이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서는 결합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결합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결합했는데 그게 누가 결합했냐 했더니 그게 바로 자기의식이 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뭐냐 이렇게 하면 결합을 성립시킨 것이다. 그럼 결합이 뭐냐 그러면 그건 자기의식의 활동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칸트는 모든 결합 일반의 최종적인 가능 근거는 자기의식에 있다. 그리고 이 자기의식은 데카르트처럼 레스 코기탄스로 이해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의 종합하는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칸트는 모든 결합이 성립했다고 한다면 결합은 자기의식의 활동성에서만 그 근원을 갖는다. 이것이 이제 칸트가 이렇게 강조하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이 자기의식을 휘테가 말하는 die absolute Zechung 절대 정립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칸트가 말하는 이 자기의식의 결합하는 활동성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진 표상 자료들의 감각 자료들의 무규정성을 갖다가 규정된 것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지 어떤 비하를 갖다가 자아를 통해서 비하를 갖다 이렇게 산출해가는 피테식의 그런 절대자아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가 이제 두 번째에서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칸트의 철학을 갖다 우리가 또 이해할 때 칸트는 계속해서 자기 철학을 갖다가 이 경험적 실제론자이자 동시에 선험적 관념론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센덴탈 아이디얼리즘 그 다음에 이제 엠피리컬 경험적 어떤 리얼리스트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뜻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칸트가 경험적 실제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식될 자료들은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소위 말해서 인식될 내용들이 우리의 의식 밖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칸트는 확실히 경험적 실제론자인 거고, 트랜센덴탈 아이디얼리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고 형식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둘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규정하는 수로는 우리 쪽에서 저쪽에다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 인식될 내용들은 바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칸트는 자기의 철학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트랜센덴탈 아이디얼리즘하고 엠피리컬 리얼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실존한다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규정한다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규정한다. 규정한다라는 말하고 실존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칸트가 다른데, 실제로 백탈라가 있다. 만약에 백탈라가 있다라는 말하고 그냥 가능적으로 백탈라가 만약에 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칸트는 이 규정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가능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백탈라라고 하는 규정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는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거, 현실성하고 이 규정하는 수로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수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칸트는 하여튼 어떤 것이 실존한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규정성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 그렇지만 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존재하는 것을 어떠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칸트에게 있어서 이 실존이라는 걸 갖다가 수로들의 어떤 결합이 아니다. 수로를 통한 규정하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